한국을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내부 문서에서 한국을 기존 분류에서 빼자는 권고가 올라왔습니다. 핵은 없는데 분류는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미국의 기준을 흔들었을까요? 잠깐만요. 이런 해외 시선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렌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전략분석실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죠. 제 업무는 간단해요.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 능력을 평가하고 미래 위험 요소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담당하는 영역은 핵 억지력과 탄도미사일 능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동맹국이고 기술력도 있고 경제도 탄탄하지만 핵은 없어요.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고 NPT 체제를 충실히 따르는 나라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늘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왔습니다. 일본, 독일, 캐나다 같은 선진 비핵 동맹국이요. 제 업무에서 한국은 그저 체크박스 하나를 채우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12월 초 제 책상 위에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국방정보국에서 올린 내부 문서였어요. 제목은 한반도 우주 발사체 능력 재평가였죠.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지난달 말 또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뉴스는 봤어요. 11월 27일 새벽이었죠. 누리호 4차 발사라고 했나요? 2022년, 2023년에 이어 또 성공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뭐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제 업무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기존 분류 체계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고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핵 보유국도 아니고 단순 비핵 국가도 아닌 중간 어딘가예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다시 표지를 확인했습니다. 장난인가 싶었어요.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권고는 처음이었거든요. 분류를 바꾸는 건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 나라를 보는 미국의 시각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저는 즉시 동료인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퍼는 저보다 5년 선배고 동아시아 군사 전략 전문가예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에게 물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이 핵을 개발했다는 정보라도 있느냐고요. 제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거든요. 제니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라고요. 한국은 핵 개발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물었어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핵도 없는데 왜 분류를 바꾸냐고요. 제니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죠. 데이비드, 당신이 보고 있는 건 결과예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능력이에요.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았지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요. 그게 문제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핵이 없으면 비핵 국가 아닌가요? 능력이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기술적으론 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나라들을 다르게 분류하진 않았잖냐고요. 제니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보라고요. 누리호 발사 기록만 봐도 뭔가 다르다는 걸 알 거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이건 로켓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그림을 보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분석 틀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핵이 없는 나라가 왜 새로운 분류를 받아야 하는가? 이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우주개발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커피를 3잔이나 마시면서요. 2022년 6월에 2차 발사 성공, 2023년 5월에 3차 발사, 그리고 지난달 27일에 4차 발사까지요. 연속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게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요. 아니, 전체 그림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요.
보고서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1차 발사 목표 고도에는 도달했지만 궤도 진입 실패. 2022년 6월 2차 발사 완벽한 성공. 2023년 5월 3차 발사 실용 위성 탑재 성공. 그리고 지난달 27일 4차 발사 13기 위성 모두 정상 분리. 저는 처음엔 이게 뭐가 특별한지 몰랐어요. 로켓 발사 성공이야 여러 나라가 해내는 일이잖아요. 러시아도 하고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유럽도 하죠. 그런데 보고서를 계속 읽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들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력 개발, 독자 기술, 순수 국내 기술.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읽었죠. 한국은 누리호를 만들 때 외국 기술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엔진도 탱크도 제어 시스템도 전부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본도 H-2어 로켓이 있지만 초기엔 미국 기술을 많이 썼어요. 유럽의 아리안 로켓은 여러 나라가 협력한 결과물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했다는 거죠. 2010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성공했으니 12년이에요. 제 옆자리에 톰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냐고요. 저는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한국이 로켓을 자력으로 만들었대요. 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로켓 하나 만든 게 뭐가 대수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 5기를 연달아 궤도에 올렸다고 적고 있었어요.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 5기였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이요? 이건 날씨와 관계없이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군사용 위성이에요. 밤에도 작동하고 구름이 껴도 상관없죠. 그리고 해상도가 아주 높아요. 한국이 이걸 5기나 띄웠다는 건 이제 한반도 주변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12월 2일 아리랑 7호라는 광학 위성도 발사했다고 적고 있었어요. 해상도 0.3m급이래요.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상업용으로는 최상위급 성능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로켓, 군사 정찰 위성, 광학 위성.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완성됐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주 개발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기만의 감시 체계를 완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운용할 발사체까지 갖췄죠. 미국의 도움 없이요. 저는 다시 제니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라고 했죠.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조용히 쌓아온 능력들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엔 더 놀라운 내용이 남아 있었거든요. 보고서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1차 발사. 목표 고도 700km 도달 위성 모사체 분리 성공. 하지만 3단 엔진이 46초 일찍 연소 종료되어 궤도 진입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받았죠. 2022년 6월 21일 2차 발사. 1.5톤 성능 검증 위성 정상 궤도 안착. 큐브 위성 4기 교신 성공. 세계 7번째 1톤급 위성 발사국 진입.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기, 총 8기 탑재. 목표 고도 550km. 실용급 위성 최초 발사. 2025년 11월 27일 4차 발사.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 총 13기 탑재. 목표 고도 600km. 모든 위성 정상 분리. 저는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차 실패 후 2차, 3차, 4차 연속 성공이요.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에요. 신뢰성이 입증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누리호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고 적고 있었어요.
외국 기술 지원이 전혀 없었대요. 75톤급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는 기술, 이건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된 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인도 다음이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본의 H-2도 초기엔 미국 델타 로켓 기술을 참고했어요. 유럽의 아리아는 여러 나라가 협력한 결과물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2010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성공했어요. 12년 만에 완전히 독자적인 발사체를 만든 거죠. 제 옆자리에 톰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냐고요. 저는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한국이 로켓을 자력으로 만들었대요. 그것도 외국 도움 없이요. 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로켓 하나 만든 게 뭐가 대수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고서는 누리호의 실제 성능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적고 있었어요. 당초 목표는 700km 태양동 기궤도의 1.5톤이었어요. 그런데 4차 발사 이후 확인된 실제 성능은 2.2톤이었습니다. 300km 저궤도 기준으론 3.3톤까지 가능하대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제미니 3호 우주선이 3.2톤이거든요. 2인승 유인 우주선을 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목표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1.5톤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론 2.2톤, 아니 3.3톤까지 가능한 발사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신뢰성까지 입증했죠. 제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자 기술, 연속 성공, 초과 달성된 성능.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어요. 한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언제든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허락도 다른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이요. 저는 다시 제니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라고 했죠.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섹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기술적 함의.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다시 멈췄어요. 보고서의 다음 섹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적 함의. 테크니컬 임플러케이션즈. 첫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누리호의 기술 구성 요소는 대륙간탄 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어요. ICBM. 대륙간탄 도미사일이요. 이건 제 전문 분야예요. 저는 15년간 이 일을 해왔고 ICBM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리고 보고서가 하려는 말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누리호는 1.5톤 위성을 600km 이상 궤도에 올릴 수 있어요. 실제론 2.2톤, 저궤도 기준 3.3톤까지 가능하죠.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주로 물체를 쏘아 올리는 기술과 대륙간을 날아가는 미사일 기술이 거의 같기 때문이에요.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강력한 추진력.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5기를 탑재해요. 1단의 4기, 2단의 1기죠. 이건 수백 톤 무게의 발사체를 초속 7.5km 이상으로 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둘째, 다단 분리 기술. 1단, 2단, 3단을 정확한 타이밍에 분리하는 기술이요. 이건 ICBM의 부스터 분리와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셋째, 정밀 유도 시스템. 목표 궤도에 정확히 위성을 안착시키려면 오차 범위가 몇 킬로미터 이내여야 해요. 이 정밀도는 ICBM의 CEP, 원형 공산 오차와 직결되죠. 넷째, 재진입 기술. 아직 누리호엔 없지만 3단 로켓을 회수하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해요. 이건 ICBM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국은 핵탄두를 만들지 않았어요. NPT 체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고 핵 개발 징후도 전혀 없죠. 하지만 정말 만약에 한국이 마음먹는다면요. 이 기술들은 모두 갖춰져 있는 거예요. 보고서는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누리호의 3단 엔진은 7톤급이에요.
이 엔진이 521초간 연소하면서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올려놔요. 만약 이 기술을 응용한다면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일본도 독일도 기술적으론 가능해요. 하지만 한국과의 차이가 있죠. 한국은 이미 실전 검증을 마쳤다는 거예요. 4번 쏘아서 3번 연속 성공했어요. 신뢰성이 입증된 거죠.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국은 단 하나의 부품도 수입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엔진도 탱크도 밸브도 제어 컴퓨터도 전부 자체 제작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외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이 부품 수출을 막아도 소용없어요. 유럽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한다면 언제든 양산할 수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어요. 핵도 없고 ICBM도 없는 나라. 하지만 그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나라. 그리고 그걸 실전에서 증명한 나라.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왜 안 만드는 걸까요? 능력이 있는데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의 답이 미국이 한국을 다시 분류하려는 진짜 이유였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제니퍼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제 사무실보다 한층 위에 있었어요. 창밖으론 포토맥 강이 보였죠. 저는 보고서를 그녀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요. 제니퍼는 보고서를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다 읽었다는 듯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의 분류 기준이 뭔지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알죠. 핵 보유 여부, 운반 수단 보유 여부, 개발 의도 파악, 기술 수준 평가.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국가를 분류하는 기본 틀이에요. 제니퍼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네 가지 중 어디에도 정확히 맞지 않아요. 핵은 없어요. ICBM도 없어요. 개발 의도도 전혀 없죠. 하지만 기술 수준은요?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최상위권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만드느냐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을 겪었어요.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죠. 중국과 러시아도 가까이 있어요. 이런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핵과 ICBM을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니퍼가 책상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에요. 한국은 우리의 해구산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NPT 체제를 존중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이요? 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키스탄이나 북한은 능력이 부족했지만 만들었어요. 이란도 계속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능력이 있는데 만들지 않아요. 이게 미국이 보기엔 어떤 의미일까요?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신뢰예요. 그리고 자제력이죠. 힘이 있는데 쓰지 않는 나라, 능력이 있는데 행사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핵 보유국 아래 하지만 단순 비핵 국가 위에요. 새로운 카테고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군요. 제니퍼가 웃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네요. 한국은 위협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죠? 제니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존중이요. 경계가 아니라요. 그날 오후 저는 상급자인 레이첼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20년 선배였고 냉전 시대부터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레이첼 국장의 사무실은 펜타곤 3층에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성공, 독자 기술 확보, 연속 성공을 통한 신뢰성 입증, 그리고 ICBM 전환 가능한 기술 수준까지요. 레이첼 국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설명을 마치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이 보고서에 동의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그 능력을 갖췄어요. 레이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한국이 이 능력을 언제까지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안보 환경이 바뀌면, 동맹 관계가 흔들리면,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 한국도 선택을 바꿀 수 있죠. 레이첼 국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류를 바꾸려는 거예요. 한국을 단순한 비핵 동맹국으로 보면 안 돼요. 잠재적 핵 능력국으로 봐야 해요. 하지만 적대국이 아니라 동맹국으로서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거군요. 레이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해요. 그들이 독자적인 길을 가지 않도록요. 동시에 기술 협력도 확대해야 하죠. 한국이 우리 편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가진 능력의 의미를요? 레이첼 국장이 미소 지었어요. 물론 알죠.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이 모든 걸 계산했을 거예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게 더 현명한 길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4차 발사가 민간 기업 주도로 진행됐다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대요. 레이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갔다는 건 이제 양산 체계가 갖춰졌다는 뜻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을 어떤 이름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핵능력 보유, 비핵 국가, 잠재적 핵 국가, 기술 보유 자제국? 레이첼 국장이 웃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그걸 알게 될 거예요. 2주 후 저는 한국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국방부, 국무부, CIA, 그리고 우리 전략분석실 인원들이었어요. 회의 주제는 한반도 안보 환경 재평가였죠. CIA의 마크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했어요. 누리호 4차 성공, 5차와 6차 발사 예정,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까지요. 2029년에는 더 큰 발사체를 개발한대요. 국무부의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핵 개발 의도가 있나요?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한국은 NPT 탈퇴 의사가 없고 핵 개발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럼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하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능력과 의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금 의도가 없어요. 하지만 능력은 갖췄죠. 만약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 의도도 바뀔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의 존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건가요?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 위협이 극대화되는 경우. 둘째, 미국의 해구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셋째,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는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발생해도 한국은 선택을 제고할 수 있어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레이첼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한미동맹 강화. 한국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장을 제공해야 해요. 둘째, 기술 협력 확대. 한국이 우주 개발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도록 협력해야죠.
셋째, 외교적 지원.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해요.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왜 지금까지 핵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기술도 있고 동기도 충분한데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미국과의 동맹이 확고해요. 둘째, 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요. 국제 제재를 받으면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죠. 셋째, 도덕적 명분이에요. 한국은 비핵화의 도덕적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요.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전략적 계산이에요.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미국의 신뢰, 국제사회의 지지, 경제적 이익 모두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첼 국장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은 능력이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선택을 존중하고 동시에 그들이 계속 이 선택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해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전략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바뀐 이유가요. 경계가 아니라 존중, 통제가 아니라 협력이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운 보고서가 한 장 더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의 우주 개발이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먼저 나왔어요. 일본은 한국의 누리호 성공을 예의주시하고 있대요. 자기들도 H3 로켓을 개발 중이지만 한국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죠.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은 공개적으론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부적으론 경계심을 드러냈대요.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능력을 갖추면 미국과의 동맹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죠. 북한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습니다. 북한은 누리호 3차 발사 직후 자기들도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2023년 11월이었죠. 하지만 실패했고 한국은 연속으로 성공했어요. 이게 북한에겐 큰 타격이었대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지정학적 의미가 컸죠. 한국이 독자적인 정찰 능력을 갖추면 북한에 대한 정보 우위가 확실해져요.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였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능력을 쌓아왔다는 게 주변국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나라를 봤어요. 핵을 개발해서 제재받은 나라, 미사일을 쏴서 고립된 나라, 기술을 과시해서 경계받은 나라들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능력을 키우되 위협하지 않았어요. 기술을 개발하되 평화를 강조했어요. 독자성을 확보하되 동맹을 유지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방식이라는 섹션이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신뢰 구축을 선택했다. 위협을 통한 억지가 아니라 능력을 통한 존중을 택했다. 이것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얻은 지위의 비결이다.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제니퍼가 맞았어요. 이건 단순히 로켓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 힘을 사용하는 철학,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에 관한 이야기였죠. 제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레이첼 국장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재분류권이 승인됐어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카테고리로 들어가요. 어떤 이름으로 정해졌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술 보유 자제국.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케이퍼벌 RESTRAINT 스테이트. 약자로 TCRS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절한 이름이네요. 레이첼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공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라 파트너로, 경계 대상이 아니라 협력 대상으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체크박스 하나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죠.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능력 있지만 자제하는 나라, 말없이 신뢰를 쌓는 나라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보고서를 읽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협을 평가하죠.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한국을 보는 제 시선이요.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가 2026년 6월로 예정됐대요. 6차는 2027년 9월이고요.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진행 중이래요. 더 큰 로켓, 더 많은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핵은 만들지 않아요. ICBM도 개발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은 능력이 곧 위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힘이 있다고 반드시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한국이 세계에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신뢰를 통한 안보, 협력을 통한 평화, 능력을 통한 존중이요. 미국이 한국을 새롭게 분류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핵이 필요 없는 나라로요.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존중받는 나라로요.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사례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2주 전 제가 읽었던 보고서는 이제 제 책장에 꽂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의 교훈은 제 머릿속에 남아있죠.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능력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선택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은 이 모든 걸 보여줬어요.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업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걸어온 길, 그들이 내린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존중에 대해서요.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힘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느냐에 있다는 걸요. 한국은 조용히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런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